문화편 빠른 속도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민족문화의 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세기에는 우리가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 16세기는 살인파가 집권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 조금 자주적이고 민족적이고 실용적인 문화에 꽃을 피웠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훈구파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가졌고 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학 같은 걸 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15세기 때 세종 때 훈민정음 한글 창제죠. 그래서 백성들도 문자 생활이 가능하게 했고 창제는 43년, 1443년이지만 반포는 1446년에 했다라는 거죠. 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고요. 그리고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용비어천가, 월인, 청강지곡, 불경, 농서, 윤리서, 병서까지 싹 다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역사서를 공부해야죠. 조선왕조실록인데 일단은 편년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를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을 합니다. 고종 때 있죠. 고종 때 우리가 1910년 국권을 침탈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일본 애들이 이 고종실록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정사로서 인정을 하고요. 조선왕조실록은 자, 그 왕이 이제 승하한 뒤에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록청 안에서 사관들이 모여서요. 사초 그리고 이제 시정기, 그리고 승정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그리고 일성록 등을 정리해서 편년체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초는 국왕 앞에서 여러 사관들이 기록한 거고 시정기는 관청문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시정기, 국왕 앞에서 사관이 기록한 시정기와 관청문서를 종합한 사초를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건 이제 공무원 시험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성록 같은 경우는 정조 이후라고 썼는데 이제 영조 때부터예요. 시간은 영조 때부터인데 영조 때 이제 왕세의 손으로 있었던 정조가 일기 형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 일성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조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조가 썼으니까 저는 정조 이후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 이후, 영조 이후 이런 표현을 쓰면 다 맞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원칙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편년체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편년체죠. 됐어요. 의궤를 갈게요. 국가의 주요 행사의 기록을 그림과 함께 글로 기록한 것을 의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의 의궤만 현존하고 있고 전에 거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의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왕실의 행사,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록, 글로도 돼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의궤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건국 초에 역사서 어떤 걸 편찬을 했느냐라는 거죠. 태조 때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국사죠. 그래서 건국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편찬한 것이고 15세기 기전체 고려사, 그리고 고려사 전료 편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통감 성종 때지요.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동국통감입니다. 그래서 편년체로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16세기 기자실기.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5세기 때 태종 때 우리 이 세계 지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현존하는 세계 지도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우리나라 지도가 빼진 상태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붙인 겁니다. 요것이 이제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인데 태종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 물어볼 때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시험을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의미를 물어봐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인도 같죠? 인도가 아니고 아프리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더 크게 그려놨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제 팔도도입니다. 이 태종 때 팔도도인데 요것은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엄청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 한번 나오는 정도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동국지도 정도는 한번 알아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조 때 양성지가
과학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측기구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동국지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조 때 동국지도 이게 출제된다면 틀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렵게 출제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보통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명종 때 조선 방역지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만주와 대마도 표기를 해놨다라는 건데 십몇 회차인지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십몇 회차에서 이 지도를 싹 다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지리지라는 것은 일단 그 지도는 요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리지는 뭐냐면 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디는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지도에 대한 형식을 지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세계 중앙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중국의 왼쪽 편에는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고 라는 것처럼 글로 막 써놓은 것이 지리지예요. 지리지에는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글입니다. 그리고 지도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 해서 세종이라고 하면 안 돼. 단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종 때 9년에 인문지리서입니다. 당시에 그 지방관들이 그 지역에 임명하기 부임되기 전에 요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들어갔었다라는 것도 이제 있었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 자, 이제 윤리서로 들어갑니다. 윤리서, 15세기 때 윤리서, 16세기 때 윤리서를 구분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삼강행실도 세종 때인데 중신, 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글자 써놓고 한문 써 있죠. 요 위에는 또 한글로 적혀놨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글자를 보고 판단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림으로 보고 판단을 해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절을 그려놓은 겁니다. 충신, 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까지 해놓은 삼강행실도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행사에 필요한 의례, 그래서 길례, 가례, 빌례, 군례, 혼도, 흉례 이 5가지. 그래서 국가의 큰 행사 5가지를 예법을 적어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제사, 혼례, 사신접대, 군사, 장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국조 올해의 입니다. 자, 16세기 때 예법서 윤리서를 한번 보자라는 거. 중종 때 이륜행실도인데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을 적어놓은 윤리서였다라는 거죠. 동몽수지 왠지 애들 같죠? 맞아요. 중종 때 쓴 거 어린이가 지켜야 될 예절을 적어놨다라는 거죠. 법전을 한번 볼까요? 조선 초기에 조선 경국전 정도전이 그리고 조준 경제육전을 편찬을 했고요. 이게 나오면 뭐다? 조선 전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국대전은 다 알아야지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고 성종 때 완성 반포했으니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했다라고 해서 가라고 나오면 성종을 풀어야 돼요. 자, 조선의 기본 대법전이고요. 이호 예병 형공 전 6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민법, 형법, 상법 이런 식으로 구분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의 대법전, 경국대전이다. 자, 성리학과 사상의 발달 중에 우리가 학교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학교. 최고학부는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국립교육대학 성균관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 생원진사가 입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학교가 있으니까 중등학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부학당 줄여서 사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부학당, 사학. 그렇죠? 그래서 중앙 중등기관이고 교수 훈도가 가서 교육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향교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사학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 훈도가 파견돼서 교육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 훈도가 파견됐다 그러면 중등이에요. 그래서 사학 아니면 향교입니다. 자, 사립학교는 무엇이 있느냐 볼까?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도 역시 중등학교죠. 그래서 선현의 제사와 후학을 양성하는 이 2가지의 기능이 있었던 것이 서원이고요. 서당은 이제 초등학교죠. 그래서 애기들 가리키는 건데 초등교육입니다. 그래서 사학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의 교육기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정에서 교육을 하던가 서당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일단은 원칙부터 공부할게요. 서당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 가야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4개 가고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를 향교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속과 시험을 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수능 시험 보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 시험 생진과를 보게 됩니다. 생진과를 보고 합격을 하면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고등고시 문과의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속과와 대과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사학과 향교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성균관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정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수능을 봐요. 속과 시험 그냥 봅니다. 생진과 합격하면 대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속과 시험 합격했는데 성균관에 가지 않고 속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대과 시험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성리학을 공부해 볼게요. 자, 성리학의 발전 공부해 봅시다. 일단 훈구파와 살인파로 갈리게 돼야지요. 그래서 15세기 훈구파, 16세기 살인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앙에 있는 세력이 누구죠? 훈구파예요. 훈구파니까 공교육 중심이겠죠? 관학.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파지요. 사학이지요. 그래서 사교육.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는 관학파와 사학파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형성. 그래서 조선 초에 부국강병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세조 때 훈구파로 계승됐고요. 성향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했던 것이 훈구파다라는 거예요. 자, 사학파는요, 제하로 물러난 세력,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 살인파였고,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에 정기에 진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림이 중앙정기에 집권을 했던 때는 선조 때다라는 거죠. 자, 성향, 그래서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고요. 성리학적 이념과 제도의 실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도덕과 의리를 강조했던 세력들이 살인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리학을 발전시켜서 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리론, 주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것을 주리, 주기, 이기철학이라고 부르죠. 자, 발생 배경을 봅시다. 16세기 이제 사림이 집권했을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심화시키다 보니까 기론, 주기론과 주리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주리철학은 이연적, 그리고 주기철학은 서경덕에 의해서 이를 강조했고 기를 강조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연적이 주기철학을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서경덕, 주기철학, 이연적, 주리철학. 그러면 경기도 언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절대 헷갈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외웠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넘어갑시다. 우리가 중요한 건 또 내용까지 다 봐야죠. 이황과 이희 공부합시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황과 이희는 여기에 있지만 이쪽에 와서 봅시다. 이황과 이희예요. 자, 이황, 이인데 일단 이황과 이희하면 화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태계 이황은 1,000원짜리. 그리고 이제 율곡 이희는 5,000원짜리.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앞선 시대예요? 모르겠죠.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앞선 시대가 여기 생물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생전에 몇 년에 여기 몇 년. 그래서 누가 앞선 사람이냐면 이황이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황이 먼저 사람이구나. 율곡 이희가 나중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헷갈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만 원은 누굽니까?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은 율곡 이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모자지간에 화폐 출제가 됐고 그리고 오자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황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황은 1,000원짜리죠? 이희는 5,000원짜리예요. 자, 이황이 먼저 사람이죠. 먼저 사람이니까 이 공부할 때 뭐부터 공부해야 돼? 실천부터 합니까? 이론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주리론이에요. 이황. 어딨어? 어디? 여기 있다. 주리론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굉장히 집대성한 사람이 이황입니다. 주리 철학의 선구자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고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왜? 이론을 중시했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중심이니까 근본적이고 이상적이겠죠. 자, 그리고 이황은 주자서설료를 서술을 했고요. 성학십도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이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빼셔도 돼요. 자, 이는 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라는 거죠. 동호문답.
그 이가저수란 책이고요. 성악집요 이가저수란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책 이기 이원론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빼고요. 자, 볼게요. 이왕이 저술한 성악십도와 성악집요 내용이 이렇게 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도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더 추려볼게요. 이황은 주의 철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책이 가로하면 이론이잖아. 그래서 관념적 도덕 세계를 중시했고요. 근본적 이상적인 내용이 대부분 주의 철학입니다. 자, 논쟁은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인데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이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주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황의 주리론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위정척사 사상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저서는 주자서 전료 그리고 성악십도 정습 녹변이고 동방의 주자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악집요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성악십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군주가 성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군주 스스로 공부해서 성군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성악십도예요. 아셨죠? 자, 이는 주기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운이잖아. 뛰어다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실천 쪽이 강조가 되고요. 경험적인 현실 세계를 중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실이 지금 엉망이니까 개혁해야죠. 그래서 개혁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이의 주기 철학이에요. 자, 그리고 실학으로 발전이 되고요. 요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공부해요. 그래서 현실 개혁이니까 실학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또 발전이 됩니다. 자, 성악집요 만원봉사인데 성악집요의 내용은 둘 다 똑같아요. 뭐냐면 군주, 왕은 성군이 되어야 된다는데 방법이 틀린 거야. 성악십도는 어떻게 해라? 군주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왕.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한 이 관리들이, 신하들이 군주를 성군으로 인도해야 된다. 많이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는 성악십도를 저술해서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 성군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워보자라는 거야. 자, 이왕이 먼저 사람이죠. 그래서 자음순이 먼저예요. 기억니은 디귿리을 미음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다. 와, 억지다 완전히. 그죠? 이왕이 먼저 사람이니까, 그렇죠? 먼저 사람이니까 시옷 이응 지읒이잖아. 그렇죠? 됐어. 따지지 말고. 자, 이황이 이제 성악십도예요. 그럼 내용을 외워보자라는 거죠. 군주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죠. 스스로 시옷, 십도 시옷. 자, 성악집요죠. 공부를 가리키는데 제가 어떻게 가리켜요? 여러분 이거 나온다고 집요하게 가리키죠. 집요하게 가리키면 됩니다. 그렇죠? 군주를 집요하게 가리키자라는 거죠. 집요했다라는 성악집요. 따지지 말라고. 우리 한 문제 맞으면 되지요. 뭘 따집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왕과 이의 내용은 우리가 다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부터 발전시키고 실천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 시옷 이용 지읒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내용도 스스로 공부하고 그렇죠? 내용은 집요하게 가리켜야 되고 다 외웠다는.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됐어요. 외웠다는. 성악십도는 자, 멀리서 봤을 때 그림처럼 보이죠. 도예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도 잘 쓰는 거야. 그리고 요거 성악집요는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거를 복습해 볼까? 성악십도 누구지요? 시옷 이응 지 먼저잖아. 그러니까 이황이죠. 이황이 먼저 사람이니까 주리 이론이에요, 실천이에요. 이론이 먼저 해야죠. 주리 철학이고. 자, 이쪽은 집요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공부시키는 거 누구예요? 나중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주리예요, 주기예요. 주기.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를 열심히 했죠. 주리론.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덕적이고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지요. 자, 이쪽은 주기. 기운 기자 쓰잖아. 뛰어다녀야죠. 실천이죠. 그러니까 실천은 뭐예요? 개혁. 와, 다 공부했다. 다 외웠죠? 엄청 쉬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 됐습니다. 불교입니다. 자, 억불정책이죠. 억불숭유의 나라가 조선입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불교를 억압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선이에요. 자, 불교를 억압해야 되는 억불 정책을 한번 봅시다. 태조 이성계 때는 도첩제를 실시해요. 도첩제라는 게 뭐냐면
스님이 되고자 하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스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도첩제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스님이 되라라는 얘기죠. 일정 부분 스님이 되는 것을 제한했다라는 거죠. 태종 때 이방원은 서원을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없애버렸다고 절을. 그리고 토지와 노비도 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종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선교 양종의 36개 사원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선교 양종 36개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억불이 아니고 숭불 아닙니까? 불교 보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전국에 있는 사원을 36개 빼고 다 없앴단 얘기예요. 그리고 선종과 교종 두 개 종파를 얘기하니까 이거는 헷갈려라라는 거고 불교 36개만 빼고 나머지를 다 없앴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불교 보호예요? 억불책이지. 자, 성종 때 도첩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불교 스님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했으니까 아무나 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아예 이제 허락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스님들 안 뽑겠다는 얘기죠. 스님들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엄청난 강력한 억불책이고 중종 때는 승과까지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승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교를 계속 억압하고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불교의 명맥을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어떠한 왕들은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종 때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이런 불교 경전을 정리를 합니다. 자, 세조는 유교 이념을 거슬렀기 때문에 유교를 강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불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고 진흥시킵니다. 그래서 간경도감이라는 것을 만들고 월인석보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편찬했잖아요. 이걸 종합해서 한 권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월인석보예요. 자, 세조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뭐고? 경천 뭐야?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게 뭡니까? 이것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요것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구분할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다라는 거죠. 몰라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어쩔 거예요? 두 개가 나왔어. 4번, 5번. 미칠 노릇이지. 근데 세조야, 자료는. 뽑아야 돼요. 찍어야 돼. 그럼 어떻게 찍습니까?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일단 보자라는 거지. 이거 고려 때죠. 요거는 조선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똑같이요. 누가 누굴 베낀 거예요. 원각사 10층 석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 고려의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은 우리 고려 편에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일본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경천사 10층 석탑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배경을 보세요. 배경 보니까 뭐야? 이 신식 건물이 안에 있잖아요. 안에 이제 박물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려예요. 그래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을 때 어디에다 놨었죠? 경복궁. 그러니까 뒤에 경복궁이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신식 건물의 배경이 있으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렇게 보호하는 요 돌멩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보호대가 있다 그러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의 세조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이거를 제가 왜 그랬냐면 예전에 EBS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원각사지 10층 석탑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와, 지금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때 연구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종 때 구분해줬다. 이제 아셔야 돼요. 승과를 일시적으로 부활시켰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승병들이 활약을 하죠. 스님들이 활약을 해서 우리나라 불교는 참 좋은 불교예요. 불교의 성격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호국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국가를. 국가에 재난이 있을 때 국가 보호 차원에서 불교의 교리가 하나 있으니 호국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재난이 있었을 때 스님들이 나서서 의병장 활동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약해서 국가의 재난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좋은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억불 정책이 중단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불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도교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15세기 때 도교적인 성격,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죠. 그래서 도교는 초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소격서입니다. 그래서 이 중종 때 조광조가 소격서를 혁파하지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좋아했던 걸 다 부셨다라는 거죠. 자, 이거예요. 16세기 때 사림이 집권하면서 도교행사 이 소격서를 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구파가 열받는 거죠. 자, 풍수지리설 한양천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산속 문제가 굉장히 많죠.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 그래서 명당을 선호하고 우리 할아버지 좋은 곳에 모셔야 된다. 이런 산속 문제, 요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기타 무격신앙도 있고요. 산승신앙, 총라치, 세시풍속 뭐 이런 것도 있고 삼신숭배를 냈었는데 환인, 환운, 당군의 세 분의 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숭배됐었고 자 이제 조선 전기의 기술의 발달과 문예를 한번 볼게요. 과학기술입니다.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천문 기술이에요. 천문 기술 됐어요. 좀 이따 바로 볼 거고 세종 때 기구예요. 혼이, 간이, 혼천이, 물시계인 자경루, 해시계인 앙불구 그리고 치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역법서로 달력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칠정산이에요. 칠정산 내외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법서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달력 회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종합해 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점으로 천체운동을 하고 달력을 계산을 했으니 그것이 칠정산이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세종 때죠. 자, 세조 때 인지와 규형 이것이 뭐예요? 토지 측량 기구죠. 이 기구를 내서 실측 지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동국지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 있죠. 태조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막 새겨져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별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하늘 천자가 보이죠. 별자리인데 이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깊게 이렇게 파인 게 있어요. 그리고 크게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별이거든. 근데 이제 깊고 크고 그리고 깊게 파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반짝이는 것. 그리고 좀 덜 반짝인다 그러면 작고 약하게 이렇게 파놓고 이렇게 파놨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 전체 3D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겹쳐봤어요. 이렇게 오버랩으로 거의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천문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자경루입니다. 자경루가 뭐냐면 이게 물시계입니다. 자, 요 안에 이제 물이 있잖아. 물이 이제 하나씩 똑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똑 떨어지면 측량통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차죠? 그럼 여기를 탁 때려. 그럼 여기에서 그 쇠이 쭉 갑니다. 그래서 똥 하면 여기에서 그 룰렛처럼 어디야 뭐 카지노의 룰렛처럼 막 돕니다. 쭉 돈다가 여기서 툭 떨어져. 딱 그러면 여기에서 그 툭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건들죠. 툭 하면 여기에서 뭐가 쳐지냐면 종이 쳐집니다. 땡땡땡. 그래서 종이 쳐지는 물시계예요. 자경루입니다. 그리고 추국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비를 받아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고요. 그리고 이제 해시계예요. 앙부일구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는 앙부일구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해가 없을 때는 물시계로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종합한 것이 또 달력입니다. 칠정산 내외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달력인데 이렇게 우리가 전체 관측 그리고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종 때예요. 넘어가서 이제 기타 기술, 농법서, 의서 이렇게 보는데 농법서 일단 봅시다. 세종 때 농사직설이죠.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농법서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농사직설이고요. 그리고 세조 때 사시찬요. 그리고 성종 때 금양잡록. 이거 외우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뭐예요? 조선 전기의 농법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의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세종 때 향약 집성방이죠. 약학 백과사전이에요. 그리고 의방유치라고 그랬죠.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둘 다 세종 때 약학서적 그리고 의학서적이에요. 자, 활자 태종 때 주자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와, 이거 진짜 헷갈리는데 우리가 그 태종 때 개미자 쪽으로 좀 외우세요. 아무래도 세종 때 갑인자보다 태종 때 개미자가 조금 근소한 차이긴 한데 개미자가 조금 더 출제가 되니까 태종 때 개미자. 만약에 태종 때 갑인자 나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태종 때 개미자만 하나 외워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태계? 뭐 억지로 외운다면 태계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기 보면 태종 때 화양 무기. 그래서 최해산인데 최해산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죠? 최무선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 대를 이어서 최해산이 화약을 태종 때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거북선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북선은 최초로 그 선조 때 그 이순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태종 때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종 때 비거도선 이 배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신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입니다. 무기. 그리고 이제 화차, 총통, 등록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신기전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이 신기전은 화살이죠. 근데 뭐가 있어요? 이거 화살이에요. 탁 쏘는 거. 근데 여기에 심지가 있죠. 이 화약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착 붙이면 칙 해가지고 빵 하고 쫙 나가는 로켓 화살이 신기전이고 이 화차가 있어요. 화차는 뭡니까? 이 화살을 꽂는 구멍이 있죠? 그렇죠. 이게 꽂아요. 그러면 요 뒤에 심지가 있어요. 불을 딱 붙여 칙 팍 하면 한 번에 100발 정도가 확 나갈 수 있는 일종의 화포죠. 화살포예요. 여기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화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건축물 한번 볼까요? 15세기 건축물 훈구파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뭐 궁궐이라든가 뭐 성문, 관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궁궐, 성문, 관아,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궁궐, 경복궁이 대표적이죠. 사원,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 그러니까 해인사 장경판전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그리고 강화도에서 조판한 건데 해인사 장경판전을 조선시대 만들면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문, 숭례문 뭐 됐고요. 탑, 원각사, 십층석탑 이런 거 우리가 다 공부했고 자, 16세기에 보시면 사림들이 집권했을 때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서원 건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서원의 건축물은 가랑배치 양식의 주택 양식을 접목한 건데 자, 옥산서원, 도산서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서원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가랑배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가랑배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절터예요. 서원에 가보면 굉장히 부지가 넓죠. 부지가 넓어요. 넓은데 곳곳에 주택 양식을 가진 전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넓은 터에 주택이 하나, 둘, 드문드문 있는 것을 가람배치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됐고요. 이 종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종묘가 종묘 사직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직. 여러분 일단 종묘라는 것이 뭐냐면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면 이들의 그 위패를 모신 거예요. 위패. 그래서 왕과 왕비 혹은 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왕으로 이제 추존했던 추존 왕들 모두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즉위하거나 그러면 선왕들에게 인사하러 가게 되는 것이 종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직은 이 참 그 안타까운 건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4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황제의 나라잖아요. 황제는 하늘의 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천제를 중국에서 지내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그럼 만약에 조선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건방진 이러면서 혼나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4대를 하는 나라가 있고 4대 하는 나라에서 하늘의 제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제는 못 올려요. 중국의 눈치를 봐서. 그래서 땅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는 곳이 사직이에요. 그래서 요곳이 사직단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15세기 훈구파, 16세기 살인파가 집권을 했을 때 그림의 특징이 딱 나옵니다. 자, 15세기 훈구파. 그래서 독자적인 화풍, 안견의 목류도원도와 강의안의 고사관수도가 15세기 그림입니다. 자, 목류도원도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요쪽 좌측은 이 전방에서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고 요것은 지금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다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현실과 같은 세계, 이쪽은 이상적인 세계를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낸 것이 안견의 목류도원도인데 안견이라는 사람은 도화서 화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세종 때예요. 그래서 세종 때 그림이 완성된 거고 안견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요. 이 안편대군이 그러니까 세종의 셋째 아들이지. 세종 때 셋째 아들이 안견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안견과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안견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막 화려한 이런 꿈 막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누가 있었고 거기에서 같이 거닐고 딱 했더니 안견이
대군의 꿈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해서 그린 것이 목류도 원도입니다. 자, 현실과 이상세계 이렇게 이제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내 있고요. 현재 일본의 델리 대학교에 소장돼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견의 목류도 원도고 15세기의 작품이죠.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인데 진짜 간단한 거예요. 고사, 높은 선비. 지금 보면 이 선비의 얼굴이 굉장히 높은 고관의 선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팔을 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딜 보고 있다? 강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선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물을.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고사관수도인데 15세기 강희안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제시가 되고요. 15세기를 찾아라, 조선 전기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목류도원도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체크를 잘 해두시고 16세기에 살인파가 집권했을 때는 서정적인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인파는 자신들이 대쪽 같은 선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군자의 그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송화부활도, 영모도, 초충도 이것은 서정적인 그림이고요. 묵죽도, 월매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죠. 16세기 그림. 자, 지금 보세요. 묵죽도죠. 매와 쫙, 쫙 뻗어나갔죠.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고 초충도예요. 말 그대로 풀과 벌레가 같이 있는 신사임당의 그림이죠. 5만 원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송화보월도인데 이상자의 송화보월도인데 지금 하나가 뭐가 딱 걸려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절벽이에요. 절벽 하나에 딱 하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막 휘날리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치적인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선비는 버틸 수 있다라는 대쪽 같은 그림이죠. 자, 영모도 그래서 이제 이 털을 가진 고양이 털짐승, 털을 가진 짐승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영모도고요. 이쪽에 보시면 월매도가 있습니다. 월매도 쫙쫙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은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술품 한번 볼게요. 분청사기인데 분청사기는 15세기 때 우리의 그 자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분청사기 그리고 청자의 백토에 분을 칠한 것으로 분청사지가 있고요. 그리고 16세기는 사림이 집권했잖아요. 깨끗한 순백의 취향, 사림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자, 분청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분청사기 좋아오면 편병이 나와 있는데 시험 잘 나오는 편병입니다. 이게 나오면 15세기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그 자기다라는 거예요. 분청사기. 그리고 16세기 깨끗하다라는 거죠. 청백의 그 순백 청백리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깨끗한 선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깨끗한 백자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적어봅시다. 서예에는 양반들의 필수 교양, 그래서 안평대군의 송설체가 유행했고요. 왕이지체, 석봉체, 석봉, 한석봉 있잖아. 그렇죠? 됐어요. 자, 음악에는 뭐 세종 때 여러 가지를 정비를 했었고요. 정감보, 이것이 이제 세종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보도 세종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떤 음은 어디, 뭐 도레미파솔 뭐 해가지고 이 음계 악보를 정리한 사람이 세종이에요. 자, 그리고 악화계범인데 성종 때 성현을 시켜서 이 음악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것이 악화계범. 그러니까 이제 성종 조심해야 돼. 세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각이 발달했고 무용, 그래서 처용무, 농악무 이런 무용들이 이제 그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요 뒤에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용 같은 거 조선 후기에 나오지 조선 전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문화편을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조선 후기로 들어가겠습니다.